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보경의 책 읽을 결심입니다. 2020년 노벨문학상이 발표되었는데요. 아니 에르노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 작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노벨문학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니 에르노의 작품, 그리고 그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엄청 대단한 상이죠. 노벨문학상은 작품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전 세계 작가들 중에서 인류에게 공헌한 정도가 큰 작가를 선정해서 주는 상이고요. 후보작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화 시상처럼 2020년 노벨문학상 후보작 10편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선정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문학가들 중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작가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항상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어요. 이번에 누가 받을까? 또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만 공식 후보는 없습니다. 노벨문학상은 작가들만 받는 상은 아닙니다. 문학상이라고 하니까 이제 보통 소설가나 시인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소설가들이 받는데 수상작들 중에는 역사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들 중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아시잖아요.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치가가 무슨 문학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처칠은 자기의 회고록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회고록이 있고요. 처칠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분석가 프로이트 있잖아요. 프로이트도 노벨문학상 후보로 12번이나 거론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벨문학상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에 주는 상이지만 그 문학이라는 것이 단지 픽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작업 또는 철학적 작업 또는 기록 이런 것들에게도 다 주는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누가 주는 상이고 여러분들 상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하시죠? 상금은 900만 크로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사실 상금을 좀 찾아봤는데 상금의 의미보다는 이 상 자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각 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학계 전체가 이제 축하할 일이라는 엄청난 영예를 가지고 있고요. 선정은 스웨덴 할리먼에서 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이제 모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8명 중에서 9명이 동의를 해야 수상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이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작가들이 추천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추천하느냐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요. 할리먼에 있는 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대 수상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학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하는 문학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전 세계의 문학을 두고 올해의 노벨 문학상을 누구에게 수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역대 누가 상을 받았냐? 여러분 나무위키 치시면 다 나옵니다. 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들만 쭉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읽은 게 한 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역대 이렇게 수상작들 쭉 보시면서 내가 아는 작가가 너무 없다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계기를 통해서 내가 모르던 작가지만 전 세계 문학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작가였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아니 에르노.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은 작품이 아니라 작가에게 주는 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이 노벨문학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1940년에 태어났습니다. 노르망디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식료품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슈퍼마켓 딸인 거죠.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었고요. 가난한 집안이지만 똑똑했고 장학생이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신분 상승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에르노 당연히 생존해 있고요. 40년에 태어났으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된 작가입니다.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좀 할머니란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생생한 이런 언어를 쓰는 작가예요. 정말 프랑스 여자답다라는 그 예민함, 그리고 굉장히 사유의 깊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에르노 관련한 기사를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것은 쓰지 않는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의 작품들은 다 본인이 경험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읽어보면 그냥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소설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일기장 같은 소설입니다. 어쩌면 아니 에르노를 그 픽션의 영역에 놔야 되는지 아니면 르포의 영역에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아니 에르노야말로 우리가 문학이라고 했을 때 가지는 그런 장르적 구분 있잖아요. 뭐 허구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소설을 읽는다, 좋은 작품을 읽는다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해서 훨씬 더 좋고, 굉장히 생생한 현실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조금 작품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할 때 저는 한 100가지의 정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 에르노야말로 문학의 정의의 한 장르를 열어준 작가, 이것이 문학이구나. 한 문장 하나가 정말 이 사람의 때밀한 독백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고해성사할 때 하는 그런 고백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부님 앞에서도 못하고 신에게 기도드릴 때도 창피해서 못했던 말들이 이 아니 에르노의 문학엔 다 나와요. 그리고 결국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지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가이고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쓰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뭘 경험했느냐? 모든 걸 다 씁니다.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요. 찾아보시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 에르노가 이제 여성으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신체적인 고통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20살에 겪었던 이제 불법 낙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1974년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그 데뷔작이 바로 20대 초반에 겪었던 그 낙태 사건을 이렇게 쓴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된 다음에 연하의 이제 30대에 외국인 그 유부남과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단순한 열정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 아니 에르노를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은 바로 그 작품일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것들도 썼고요. 본인이 암에 걸려요. 유방암에 걸리는데 그 유방암 투병기도 썼습니다. 아니 에르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저는 두 여성 작가가 떠오르는데요. 한 사람은 이제 디라스라는 작가고요. 우리나라는 연인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소설가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작가인 수잔 손택이 떠오릅니다. 이제 수잔 손택도 자기가 겪는 질병이라든가 또 자기가 청년 시절에 고뇌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산문집을 많이 썼는데요. 이 두 작가를 이렇게 뭉쳐놔서 더 예민하게 만든 작가, 그게 바로 아니 에르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것을 쓴다. 어떻게 쓰느냐? 그냥 이렇게 줄줄줄줄 쓰면 내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나 뭐 일기장에 쓴 글이나 또는 친구에게 쓴 편지나 다 이런 것과 비슷한가 생각이 될 텐데, 아니 에르노가 경험한 것을 쓴다고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첫째,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은유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소설적 비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쓴다고 할 때는 작가의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동생이 장난감을 몰래 망가뜨렸어. 그리고 그 거짓말했어. 이 얘기를 소설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날에 느꼈던 어떤 기분들을 뭔가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밤중에 뭐 담장을 넘어간 도둑의 심정과 같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인데요. 그런 게 없습니다. 판단, 은유, 소설적 비유가 사라진 문장,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하나 정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온 세월에서 제가 한 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광대 있고 먹는 것과 말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러분들 이 문장만 딱 읽어도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딱 그려지시고 아니 에르노라는 이 작가가 프랑스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비유가 없어요. 사실을 기술했을 뿐인데 어떤 문학적인 비유보다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묘미가 있습니다. 또한 대목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엄마 그리고 자기로 이어진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느낀 어떤 기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냐면 그녀의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침대 시트의 갈색 얼룩, 살아있는 물체처럼 그녀를 사로잡으며 지독한 혐오감을 준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침대 시트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죠. 그걸 다시 자기가 쓴다는 것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싫었다, 냄새가 났다, 캐캐 묵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느꼈던 기분,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 그냥 이것이 다예요. 아니 에르노가 이제 어릴 때 그 매트를 쓸 때의 기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실을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남의 내밀한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분도 있지만 사실은 읽다 보면 내 일기장을 이렇게 보는 기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쓰지도 않았고 사실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얘기를 쭉 쓰는 서술을 따라가면서 자기도 막 올라옵니다.